이번에는 운영체제의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운영체제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운영체제 유형으로 해서 일괄 처리, 이제 과거부터 해서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 처리부터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시스템, 시분할, 실시간 처리, 그다음에 분산 처리 이렇게 유형이 변경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발전되고 또 변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가 발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효율성만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효율성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다중 잠시만요. 그 일괄 프로그램은 아까 앞에서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내용이 없나 보네요. 네, 한번 잠깐 뒤로 갔다 왔는데 일괄 프로그램이고 바로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그 프로세서가 다른 작업 수행 시 입출력 장치가 불가능하였고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죠. CPU와 메인 메모리 활용도가 떨어져서 일괄 처리 시스템에 큰 문제를 다중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유효 상태, 그러니까 CPU죠. CPU 유효 상태일 때 실행 중인 둘 이상의 작업이 프로세서를 전환, 인터리빙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작업을 계속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에는 계속 올려놓고요. 운영체제가 어떤 작업의 메모리가 올라왔냐에 따라서 CPU한테 지금 이 작업해줘. 그러다가 운영체제가 한 번 더 또 전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때 그 작업을 하는 단계는 그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계속 메모리에다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끝났다 싶으면 다시 얘를 디스크에 내리는 거죠. 이 작업은 지금 보시는 작업은 우리가 다중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위와 같은 작업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가 이제 이때는 좀 과거에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면 지금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CPU 작업하는 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입출력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뭐 콘솔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시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입력 단계로 들어가면은 모든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이 작업을 벗어나고 CPU를 잡고 있던 이 할당을 제외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얘는 입력되는 동안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입력되는 걸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중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메모리에 올려놓고 OS가 중심적으로 해서 CPU에 계산해야 될 애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높은 효율로 프로세서의 효율 그 효율성을 올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괄 처리를 하더라도 다시 또 변경하는 오퍼레이션이 변경하는 그 시간 동안은 CPU가 이렇게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대신한다? 오퍼레이터가 아닌 OS가 대신하면서 더 빠르게 물론 프로세서와 프로세서가 전환되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쨌든 A라는 프로세서가 동작을 이렇게 하고 B라는 프로세서 가기 위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뭘 하겠죠? 여기서 뭐 PC에 있던 프로그램 카운터를 스택 영역에다가 집어넣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PC 값을 이제 이 인터럽트 되는 값을 변경하고 이런 몇몇 가지의 메모리 억세스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작업을 변경하면 그러면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요. 근데 어,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프로세서를 통으로 가도 어차피 이렇게 그 일괄 프로세서를 하더라도 이 변경을 하는 데서는 오류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소모는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를 많이 함으로써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택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뭐가 될까요? 자주 발생하면 캐싱이 돼 있겠죠. 캐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캐시에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오랜만에 발동하게 되면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하겠지만 캐싱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되게 빠르게 뭐 운이 좋게도 뭐 레지스터 쪽에 있어서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고요. 이게 오랜만에 하면 메모리 액세스지만 캐싱으로 하게 되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하는 이렇게 하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는 메모리 액세스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오류 그런 그래도 어쨌든 소모가 있다. 이 중간 중간마다 그 캐싱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모하는 것보다도 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사이사이가 사실상 CPU는 놀고 있지 않지만 요 사이사이가 CPU는 놀고 있지 않지만 CPU는 뭐 이제 캐싱 때문에 뭔가 있긴 하겠죠.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쭉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해를 보겠죠. 네, 하나 A라는 프로세스를 1, 2, 3, 4를 하는 것보다 A라는 프로세스 1부터 3까지 쭉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프로세스 쫙 하고 나면은 한 요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려본 거지만 이게 A고 얘가 B겠죠. 대략 한 이 정도의 시간을 좀 더 단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효율성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저희 동시에 프로세서를 할당받는 느낌을 받는다. CPU를 나도 점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 프로그램의 운영 체제가 아주 복잡해진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운영 체제가 지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운영 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CPU한테 누구를 넣어줄지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가 됐는지를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계산식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게 우리는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작업을 준비 상태로 두면 이는 메모리 보관, 일정 형태의 메모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까지 신경 써야 되고요. 여러 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이용 수행하는 프로세서 스케줄링의 다중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체제의 중심 주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인터럽트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시분할 시스템은 아까는 이 다중 시스템에서 어떤 유효한 시간이 발생해야 되는 이유일 때만 전환을 하겠다는 게 다중 시스템의 논점이었다면 얘는 정말 시간으로 끊겠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동일한 시간만 주겠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확장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어떤 자기가 딱 했을 때 그냥 나는 in around time로 이만큼은 보장해줘라는 거를 있었으면 지금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으로 땅땅땅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디에서 뭐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서 프로세서 다중 작업을 교대로 수행한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컴퓨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CTSS MIT에서 61년 IBM 709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닉스가 아까 몇 년도로 했죠? 유닉스가 69년도죠. 69년도. 네. 69년도였는데 유닉스가 69년인데 61년도에 벌써 이제 시분할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는 저런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된 거고 아니면 그게 발전된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IBM의 OS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누군가가 하나에 선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거의
유닉스가 지금은 이제 선택이 돼서 유닉스로 어,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OS들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끼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에서도 OS가 있습니다. 삼성 자체 OS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막 스마트 TV나 이런 데도 집어넣고 하지만 사실은 생태계가 없는 OS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OS를 만들겠다고 뭐 과거에는 진짜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완료가 되고 나면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생태계라는 게 유저가 많아야지 그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그 블랙벨리 맞죠? 블랙벨리인가요? 그 핸드폰에 자기네 자체 OS가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태돼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예. 생태계가 없으면 유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61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기능까지도 탑재된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70년도 초까지는 시분화 시스템 만들기 아주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일반화를 못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기술력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코딩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드웨어도 문제가 있겠죠. 어, 원하는 성능을 못 낸다면 이 시분화를 하면 더 악효과를 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램 일정 프로세스를 사용 시간 규정, 뭐 시간 할당제, 컴퓨터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실행.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짧은 간격으로 번갈아가면서 할당, 마치 자기 혼자만 프로세스 독점하는 양 착각하게 하여 여러 사용자가 단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시뮬 시스템의 특징은 메모리를 여러 프로그램을 적재하여 메모리를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재 OS가 위에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죠. 메모리를 쭉쭉쭉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메모리에 대한 관점도 중요해지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케줄링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 먼저 실행할지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OS는 여기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CPU를 점유를 못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의 목표는 프로세서 사용을 최대화한다. 시분화 시스템의 목표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라는 두 가지의 상황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빠른 응답 제공, 우리가 시분할이든 다중 프로그램을 쓰면 빠른 응답이 제공되고요. 소프트웨어의 중복 회피 가능. 그리고 프로세서의 유효 시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신뢰성 문제. 아무래도 코드가 난해해질수록 신뢰성의 문제가 있겠죠. 보안과 사용자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이 필요하겠죠. 어,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다가 중간에 하나 실수해가지고 여기를 읽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PC 카운트가 아직 증가하기 전이어서 뭐 이쪽을 읽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또 이런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된 다중 처리 시스템이 납니다. 단일 컴퓨터 시스템 내에선 둘 이상의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코어가 되겠죠.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옛날에는 이게 코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코어는 이렇게 CPU 칩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얘 CPU, 얘도 CPU, 얘도 CPU 했었는데 이렇게 그 코어가 분할돼서 나온 거는 한 2000년대쯤 가야지 코드가 이렇게 코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단일 CPU였습니다. 대신 얘가 우리 마더보드나 이런 것 중에 이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는 마더보드를 자기들이 독자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CPU를 두 개를 낄 수 있는, 뭐 이렇게 네 개를 낄 수 있는 그런 지금도 뭐 이거는 판매를 하니까요. 이렇게 CPU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시스템 내에, 그러니까 마더보드 내에 프로세서가 두 개 이상을 꽂아 놓는 거예요. CPU를 두 개 이상을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하는.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여기 있는 다중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이 코어 기술이 같이 올라가는 코어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코어가 나와도
컴퓨터 성능이나 컴퓨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벌써 OS들은 이런 다중 처리 기능을 벌써 예전부터 테스트하고 있던 거죠. 이게 뭐 거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서와 데이터 버스 간의 클럭, 메모리, 주변 장치들을 공유했고요. 빠른 프로세서가 하나 고장나도 다른 프로세서 사용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CPU가 하나면 계산이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CPU가 있다 보니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프로세서 간의 연결, 상호작용,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비대칭, 구성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코딩한 것 중에는 저는 이렇게 다중 시스템을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을 만약에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다중 처리를 할 수 있는 코어를 다중으로 쓸 수 있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리눅스에서는만 해야 되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직 생각 중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시스템 버스라고 하면 우리가 코어는 이렇게 해서 시스템 버스라고 얘기 잘 안 하는데,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메인보드에다가 이렇게 CPU를 여러 개 붙이는 장치들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아까 우리가 시분할이든 다중이든 그 다음에 이런 처리들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뭔가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도 점점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좀 보시면 응답 시간이, 실현 시간이 간격이 너무 짧아지는,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 시간을 되게 이제 점점 더 짧게 가면서 어떤 것도 리얼타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기준이거든요. 인간이 기준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죠. 카메라, 어쨌든 여기 카메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예. 카메라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찍겠죠. 여기는 사람들 찍으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TV에 이게 나오는 데까지, 저 사람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수 미리세컨드 이하겠죠. 어쨌든 미리세컨드 정도, 미리세컨드 한 10미리세컨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로 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10mm가 걸렸다라고 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리얼타임이라고 합니다. 리얼타임. 그러면 이 사람이 1분 만에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리얼타임이 아닌가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1분이나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느리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여기까지 데이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이제 준 실시간, 여기다 써야겠네요. 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거의 실시간의 기본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10ms 늦어도 늦는 거지, 지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연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분 정도 늦어졌다. 그러면 준실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거는 이제 명확한 단어는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다 거의 다 리얼타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리얼타임이 간격 이렇게,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표적으로 그 뭐죠? 아프리카 TV가 살짝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화면이 조금 느릴 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실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준실시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입력장치 업데이트된 요구가 처리되면 디스플레이 응답하는 시간. 우리 디스플레이 늦게 나오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게 제가 느끼기에 저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실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반응 시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중 처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 시간을 엄격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반응 시간에 또 엄격한 애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시간 처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한 거와 소프트한 실시간 요령이 있는데 뭐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작업을 실행 시작이나 완료에 대한 시간 제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시스템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하드하다고 하죠. 그래서 무기 제어, 뭐 미사일 쏘고 있는데 1초가 달라지면 그 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발전소, 우리 발전소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되겠죠. 뭐 진짜 제어가 미세하지 않아서 원자력이 터지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도 자동 제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철도를 잘못 제어하거나 미사일 자동 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성, 예측성 그리고 컴퓨터의 보장성을 하드한 시간 그래서 리얼타임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작업 시간 제약 조건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얘는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 우리 실시간 아프리카에서 영상 좀 늦게 나오고 프레임 막 빠지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불만을 갖거나 이거 아프리카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실시간 처리까지 온 다음에 이제 또 발전하는 게 분산 처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했던 것들을 이제 한쪽에서 다 처리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 단말기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단말기로 뿌려주는 형태가 분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화나 인터넷 그런 현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굳이 종이로 프린트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들이 온 거죠. 분산 처리가 되면서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독립적인 운영체제와 메모리를 운영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CPU가 모든 CPU 하나 가지고 이런 애들을 다 관리했다면 지금은 각자 거의 그 최소 못해도 이런 조그만 우리가 사고 있는 여러분들 조그만 프린터도 그 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돼 있어서 사실상 미니 컴퓨터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사용자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독립된 프로세서가 우리는 그 데이터만 주고받으면 걔네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위치에 저장하고 여러 위치로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한다. 예, 하나의 프로그램 우리가 뭐 워드를 하나 열어서 프린트까지를 하는 것들 그리고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른 곳 DB로 저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프린트도 보내고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프로세서한테 동시에 각자 그거에 맞는 시스템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네, 운영체제 서비스 지금은 운영체제 유형이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쉬고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